네, 대출 규제로 가라앉던 부동산 시장의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락 분위기가 이어질지 혹시 금리 인하가 하락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덮친 한강유역 환경청의 반대 이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탄핵 정국 영향인지 아니면 대출 규제인지 부동산 시장이 지금 깔아앉고 있거든요. 네. 이 분위기 지금 아주 심각하게 조금 나빠지고 있는 겁니까? 좀 어떻게 지금 관찰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제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 CSI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동향 지수를 보면은 12월이요, 그러니까 103이거든요. 103. 이제 기준치가 100인데 예. 여전히 1년 뒤에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게 119였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한 3개월 사이에 16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이게 작년 12월에는 이게 93이었거든요. 아예 100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은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는 확 떨어졌지만 온도로 보면 그때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거래량을 좀 더 눈여겨 보는데요. 거래량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가격은 거래량에 뭐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네. 서울 지역이 좀 시세에 좀 민감한데요. 지난 7월에 아파트 거래 건수가 무려 9,200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9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3,000건대로 떨어진 떨어지고. 상황이고 예. 가격도 실거래가로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9월에 좀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10월은 약간 좀 올랐고, 근데 11월 이제 실거래가 통계가 아마 1월 15일 날 나올 거예요. 한 달 보름 11월까지요? 네. 늦으니까요. 근데 지금 잠정 지수로만 본다면은 지금 0.1% 하락한 거로 나오기 때문에 11월 서울이 예. 그래서 아마 서울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의 주택 시장이 이제 겨울잠 혹은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와 실거래 가격 동향을 보면 이제 좀 꺾이는 게 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내년 1년이라는 걸 좀 기간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내년은 그러면 더 가라앉을 요인밖에 없을까요?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아마 약세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은 약간 강보합으로 보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 한 세 개 정도가 이제 핵심 변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변수가 좀 무게감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하고 네. 이제 기준금 인하라는 이 이제 변수들인데. 네. 지금 내년에 과연 기준금리를 몇 번 정도 낮출 거냐? 뭐 시장에서는 한 2번 정도, 지금 3%니까 한 2.5% 정도까지 낮아지지 않겠느냐? 예. 뭐 심지어 뭐 3번까지도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좀 미국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애초에 기준금리를 4번 낮춘다는 전망에서 2번으로 이렇게 줄여버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변적인 게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죠.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좀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밀물이 몰려오면은 뭐 크든 작든 배들이 다 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내년 7월에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유동성을 차단하는 특히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어떤 그런 돈줄을 어떻게 보면 막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줍니다. 입주 물량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네.
올해 한 36만 가구, 내년에 26만 가구거든요. 그럼 한 많이 주네요. 10만 가구 정도가 줄기 때문에 예. 어떤 공급 부족이라는 어떤 불안 심리 이게 어느 정도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바라보면은 호재하고 악재 간에 약간 시소 게임을 하는 양상이에요. 금리 인하가 호재라면 네. 악재는 대출 규제와 네. 또 입주 물량 감소를 들 수 있습니까? 입주 물량 감소는 호재라고 호재 보면 쪽으로? 되고 아, 뭐 그게 어떤 이제 정치적 변수는 현재까지는 악재가 뭐 될 거고. 악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의 힘의 균형 속에서 네. 시장에서 어떤 게 좀 힘을 더 쓰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또는 더 떨어질 수 있고 시장을 좀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내년 시장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제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울퉁불퉁하다, 오르락 그러니까 이제 내리락 한다는 모든 부동산이 다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아. 올해도 보면은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좀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방 5대 광역시의 전체 주택 중에서 1월부터 한 8월까지 조사를 해보면요, 예. 86.2%가 아파트만 거래된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뭐 표준화되고 이런 이제 규격화된 중금융 상품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어떻게 보면 압축 거래가 좀 더 저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MZ 세대들이 시장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선호가 더 심해진다 이거예요? 거래가 더 거래가 많다는 거죠. 거래량은 거래 중에서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런 좀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상품별로 이제 울퉁불퉁한 거고, 상품별로 울퉁불퉁. 그다음 지역별로 또 울퉁불퉁한 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는 지금 뭐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이제 그런 격차 같은 거로 보시면 되죠. 차별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서울 수도권과 지방에 좀 격차가 있는데 더 커질까요? 예, 좀 더 지속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출렁출렁거린다는 거예요. 출렁출렁.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 간에 네.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통해서 어떨 때 이제 금리 인하가 영향이 좀 세지면은 좀 올랐다가 그죠? 뭐 대출 규제가 또 강해지면 또 내렸다 하는 그런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박스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박스권 내년에. 그렇게까지 뭐 호재가 많은 것은 아니고 예. 또 그렇다고 또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 뭐 감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보면요, 지금 실거래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9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전 고점에 비해서 네. 네, 그렇죠. 90%? 그러니까 고점이 이제 2021년 10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서울 아파트가 무려 19% 가까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군요. 많이 올랐죠. 서울은. 그러니까 네. 그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뭐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요. 다만 이제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변수가 저는 M2라는 광의 통화,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이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날 거냐 이게 또 통화가? 이게 또 관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그 뭐 여러 논문들이 있긴 하지만 네. 대도시 아파트들은 M2에 좀 더 민감하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있습니다. 총 통화 풀리는 양에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민감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통화량은 늘어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의 지금 통계를 보면요. 10월 기준으로 해보면은 전년 동월비라고 그러죠.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M2가 6.5%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지난 9월 달에는 5.9%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를 두 번 낮추니까 통화량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 통화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특히 전체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환정해 보면은 통화량도 뭐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특히 서울 수도권은 대출 규제를 좀 보시는 게 낫고요. 대출 규제.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이제 출렁출렁하고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내년 한 해 뭐 주식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뭐 대출 규제의 영향이 지금은 지속되고 있는데 네. 금리 인하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좀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면 뭐 상반기, 하반기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는 이제 상고 하저로 봤거든요.
상고 하저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연초부터 아마 대출 규제가 좀 풀릴 겁니다. 연초예요? 예, 뭐 은행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7월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DSR 3단계.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그 와중에 또 정치적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 하저를 논하기도 힘들고 상저하고도 좀 논하기 좀 힘든. 예. 그래서 그냥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이런 격차가 좀 계속될 거다, 이어질 네. 거라고 보셨는데 혹시 뭐 지방에서도 조금 시장이 괜찮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평균의 함정의 위험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올해 아파트 시장으로 본다면은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지역 분화 현상입니다. 지역 분화. 예. 그 같은 동네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그 미시적으로 보면은 네. 시장이 좀 온도 차가 좀 심한 양상이라고 보는데요. 흔히 막 경기도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3.3% 올랐습니다. 네. 평균치로는. 그런데 평택하고 안성이요. 각각 3.8%에서 4.7% 떨어졌거든요. 그렇게나. 네. 입주 물량이 좀 많고 이제 반도체 불황 이게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근데 과천은요 10% 올랐어요. 10%나. 그러니까 같은 경기도 전체를 볼 게 아니라 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예.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부산 같은 게 요새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산도 올 들어 9월까지 한 0.8%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랬는데 부산에 이제 신흥부촌이 수영구라고 그러거든요. 수영구. 수영구는 또 0.5% 올랐어요. 네. 해운대구도 거의 뭐 보합 수준이고 그래서 좀 편차가 굉장히 심한 양상이고 예. 서울도 좀 뭐 그거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마 접하셨겠지만 지금 도봉구가 한 2.6% 오르고 예. 성동구하고 서초구가 9.6% 올랐어요. 그러면은 약 한 3.7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네. 거예요. 행정구역으로 보지 마시고 행정구역 차별화가 아니라 오히려 생활권역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미시적으로 생활권에 따라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 예, 그만큼 지금 약간 그룹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뭐 양극화의 또 다른 어떤 예.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보지 말고 예. 밀착형 돋보기를 가지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체로 보면 서울 수도권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봐가지고는 가격 동향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네,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돋보기로 꼼꼼하게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이 지금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 물론 탄핵 정국 여파도 있습니다만 이 시장의 변동성이 자꾸 크면 네.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해온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지 일기 신도시 이런 부분들 조금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정부는 괜찮다. 네. 계속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조금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혹시 좀 걱정하는 분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는 뭐 어차피 여야가 합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큰 흔들림 없이 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지구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명성 경쟁 차원이라도 아마 시작은 할 겁니다. 그리고 여건도 조금 좋아졌어요.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좀 이자 비용도 줄고 예. 요사이 또 분양가를 결정하는 건축비 오름세도 약간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좀 나아진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문제입니다. 부담금. 예, 이거 일기 신도시에서 여전히 적용이 되거든요. 음. 지금 강남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가 88 대책에서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재건축을 잘 보시면은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일종의 재테크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가의 우상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어떤 집단적인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개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행이 빨리 되는데. 근데 지금 문화를 보면은 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신축 선호 현상이 올해 두드러졌지 않습니까? 네. 오죽하면 이제 얼죽신이라고 얼죽신, 그게 얼어두고도 유행어가 신축. 예, 그거 유행어가 될 정도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사업성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런 변수들이
여전히 지금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일기 이 신도시 재건축 문제도 수익성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이제 땅값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건축비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를 보전하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땅값하고 얹어서 일반 소비자한테 팔아야 될 거잖아요. 네.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이 결국 사업성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뭐 분당 같은 뭐 특수 지역들만 제 생각에는 좀 속도가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좀 해주셨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에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실수요자들.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전략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는지 이유부터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꼭 사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꼭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왜냐하면 요새는 내 집 마련이 필수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이 필수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MZ 세대들을 보면 네, 그래요? 약간 내 집 마련이 약간 선택적 제어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3트랙이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트랙? 방법을 네. 하는데 일단은 급매물 쪽에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마시고 아까 고점이 2021년 10월이라고 그랬는데 네. 제 생각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15%에서 한 20% 정도 싼 거. 나머지 지역은 한 20% 이상 싼 매물을 중심으로 급매물을. 선별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양 쪽도 좋습니다. 다만 분양은 분양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에 지금 안 팔리는 이유는 미분양이 많은 이유는 분양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집 프리미엄을 인정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10% 넘어서는 것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들이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기도 어렵고 또 내 집 장만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이 경우에 저는 오히려 경매나 공매를 활용해서 경공매. 오피스텔을 한번 낙찰 받아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 2, 3억 정도 네. 아니면 1억도 있죠.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낙찰가율이 보면 감정가 대비해서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가면 70%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살다가 나중에 뭐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를 사는 어떤 그런 일종의 징검다리로 오피스텔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예. 괜찮겠다 이런 이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답변만 네, 듣고 네. 싶은데요. 지금 반포, 압구정동, 성수, 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재개발 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강유역 환경청, 한강청에서 뭔가 환경 문제, 덮개 네. 공원 문제 반대로 제동을 걸려고 하는데 네. 요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될 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이제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지금 올림픽 대교와 이 강북 강변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이게 덮개를 씌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행교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강 접근성도 좋은데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수변 공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청 입장에서는 화천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 올림픽 대로는 이게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제방 시설인데 그걸 만약에 이게 덮어버리면은 관리상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국가 하천 용지인데 예. 이걸 특정 단지한테 제공하는 것은 약간 특혜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도 토끼굴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뭐 밑으로. 나들목 있으니까 그걸 이제 써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외국 사례 같은 걸 보면은 네. 뭐 스페인 마드리드나 아니면 프랑스 보르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수변 개발을 해서 문화나 뭐 이런 생태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양적인 합의를 해서 현명한 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네. 걱정을 좀 하시는 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